우리가 금년 1년부터 전부터 해왔던 제11차 세계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15년 동안 대우 가족들과 김우중 회장님께서 GYBM을 성장시킨 것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GYBM에서 기획했고 또 재정을 부담해서 이제 11차 강의가 온 겁니다. 굉장히 질 높은 강의로 이제 자리 잡아 나가는데 또 오늘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여러분 동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에서 연수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한 50명 들어와 있고요. 활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플랫폼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100여 명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무국 인원들하고 해서 한 20명 내지 30명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늘 하던 대로 한 50분 정도 강사님 강의하시고 한 10분 정도 질문하는 시간인데 해외 쪽은 궁금하시면은 카톡방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40분 정도 식사하고 교류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린 대로 이제 모시기 직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연결고리가 돼서 오늘 강사님 모셨고 뵙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우리 대우 가족이었습니다. 서울건축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뒤부터 쭉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참 귀하게 쓰임새 받고 있으신 건축가이시자 또 따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육은 글로벌을 지향합니다만은 그게 또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서 운영하시는데 그 건축에서 또 글로벌을 보는 어떤 시각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는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고 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저런 그 절차를 통해서 만나 뵙고 강의를 청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 중간에 있는 주제와 소제목들은 강의에서 전부 다 구현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사님 되시는 황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저한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단 관계되신 여러분께 제가 깊게 감사를 드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젊었을 때 학교 마치고 제 첫 직장이 서울건축이라는 설계사무실이었는데 그 대우그룹의 이제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런 인연이 돼서 또 이 자리에 쓴 것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꼭지는 도시 생각을 담는 큰 그릇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진은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이 서촌 일대 및 서울 그 사대문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설계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마침 제 사무소가 여기서 걸어가면 한 2분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내가 저 인생 대소사를 정말 동네에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지만 또 이 지금 강의를 멀리 외국에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동네에 있지만 외국이랑 통하는 그러한 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건축가지만 결국 건축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시의 작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가로서 갖고 있는 모토가 도시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또 그 GYBM의 여러 가지 취지와 좀 어울리는 그런 강의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지금 동남아 일대에 계신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10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정도에 정말 운이 좋아서 이 동남아 내지는 이 환태평양 일대에 있는 도시들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때는 해외여행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도시들을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 뭐 방콕,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하노이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하노이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진만 봐도 이게 누가 설명을 옆에서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게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서양에서 볼 때 동양 도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어딘지. 조금만 그 외국 문화에 대해서 소양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들을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화고 뭐 지금 제가 환태평양 도시들만 소개해서 그렇지 사실 뭐 유럽 도시, 뭐 미국 도시, 남미 도시, 심지어 아프리카 도시들 뭐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아프리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사진을 구해서 보십시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시아는 파라독스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아프리카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과거의 역사와 근대화 과정에서의 어떤 불행, 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 정서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강의 후반에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종묘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패러독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모더니티, 모더니즘, 근대화를 추구하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의 컬처럴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냐는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재미있게도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의 단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서는 이 파라독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전처럼 아주 그렇게 괴롭기만 한 파라독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도시들이 요즘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보통 생각해 보세요. 뭐 동아시아가 됐건 어디를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우리는 보통 핸드폰 충전을 하죠. 젠더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식 핸드폰이 있고 뭐 베트남 가면 베트남식 핸드폰이 있고 그렇지는 않죠. 브랜드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한 나라에서 소통이 되던 기술은 다른 나라가도 대부분 다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장벽은 한편으로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문화의 기반을 둔 정체성은 오히려 또 강고해지는 그런 흥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죠. 평평한 지구라고, flat eart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flat earth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지구가 물리적으로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다만 하나의 글로벌한 현상으로서 플랫 어스는 우리가 지구의 어디를 가던 이 한 군데를 올라타면 그 다음에 다 평평한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플랫 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도시에 관한 이야기고 특히 현대에 있어서의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물질 문명이 담기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또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각 나라의 문화의 정체성이 또 담기는 그릇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몇 권의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미리 앞서서 그 중에 두 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시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둘 다 벽돌 책이에요. 무겁습니다. 그 며칠 걸리는데 둘 다 미국 저자가 쓴 책이군요. 그 제인 제이콥스는 원래 캐나다 분이긴 하지만 하나는 1950, 60년대에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쓴 책이고 또 하나는 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정말 도시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쓴 책인데 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도시 문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긍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기아, 빈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불평등, 그다음에 교육 기회의 박탈 이런 것들에서 그래도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이 도시화라는 게 이제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책들의 공통점이에요.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부회장님 저 소개해 주실 때 세 꼭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오늘 제 강의는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하나는 창의성의 단계라는 걸 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릇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 하나 좀 공유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해 오던 주제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무수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한두 명의 개인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잘 되네요. 자, 첫 번째는 창의성의 단계인데요. 창의성은 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 창의성이 대상으로 삼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나를 위한 창의성이 있고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창의성이 있고 모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자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죠. 일단 개인적인 창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그걸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실한 원동력이거든요. 거기서 좀 키워간다면 내 가족,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 뭐 내 이웃,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마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뭐 지역이라는 거 광역도 있고 약간 좁은 의미에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뭐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할 때 지역이 있을 거고, 또 국가 민족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세계와 인류가 있습니다. 더 나가면 이제 우주, 심지어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이제 정말로 이 광범위한 그러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린 게 도시는 그냥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무생물은 사실은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서 살기는 조금 어려운, 손에 잘 안 잡히는. 근데 도시는 적당히 크면서 또 적당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인상적으로 본 사진인데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이 사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나? 이게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막 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좀 뜨기 시작할 때 뉴욕 타임즈의 특집 기사로 한번 실렸던 그 기사 표지예요. 대충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해방촌, 이태원 뭐 그런데 어딘 것 같죠. 그 경사가 되게 심하고 원래 원경에 이렇게 좀 큰 건물들도 보이고 뭐 골목길이고 거기에 이제
내국인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지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약간 글로벌해 보이는. 근데 이 사진도 근사한데 제목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100 cities within 서울이에요. 서울 안에 있는 100개의 도시. 그러니까 이 기사의 요지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티라고 하는 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개성 있는 지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이제 외국의 소위 말하는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도 한국을 바라볼 때 코리아 혹은 뭐 사우스 코리아 이런 국가적인 단위로 바라보는 단계를 지나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단계도 지나서 서울 안에 있는 다양한 동네, 마을에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죠. 서촌은 뭐 우리가 지금 딱 있는 건물 요 위치가 서촌인데 저도 사무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무슨 글로벌 관광지 한복판에 사무실 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요새 특히 날씨가 좋으니까 낮에 나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뭐 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상상이나 했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창작자니까 모든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제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자신은 지금까지 창의력을 어떤 단계로 이렇게 실천을 해왔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이거 개인적인 스케일의 창의력이죠. 이건 뭐냐면 제가 디자인한 의자고 앉아있는 저 모델도 전데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계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뭘 만든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모든 어떤 만들기, 기계, 이거의 사실 궁극적인 끝판왕이 사실 무기들이어서 왼쪽에 작은 사진은 이제 영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탱크인데 저 탱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저 탱크가 이제 험준한 지형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막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탱크 안에 소위 이너 체인버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그걸 아우터 체인버하고 핀으로 결합을 했대요. 그러면 바깥에는 막 이렇게 험한 지형을 가도 비교적 그 내부는 이제 안정화되는. 그래서 그 원리를 갖고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큰 그림은 없는 거죠. 그냥 제가 관심 있는 테마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설계 사무실을 하게 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기업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뭐 대우 계열사는 아닙니다만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혹시 여기 배구 팬 계시나요? 거기가 프로배구 팀을 하나 갖고 있는데 원래 한국 프로배구가 한국에 수많은 프로 스포츠 리그가 있지만 뭐 축구, 야구에 비해서는 리그의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 팬들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목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고농축된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 저도 몇 번 직관하러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 있구나.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축구 경기를 치면 골이나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함성을 계속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배구 팬들이. 게다가 배구 경기장 이렇게 보통 한 2,000명, 3,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생긴 것도 좀 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력밥솥에다 넣고 푹푹 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경기장처럼 위가 열려 있고
뭐 넓은 데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느낌이 다른데 하여간 이 현대캐피탈의 배구팀이 우리나라 프로배구 원년의 절대 강자예요. 절대 지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천안에 연고가 있는 팀인데 복합훈련시설 및 시즌 때 이제 합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설을 설계하는 것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들하고 합숙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선수단에 빙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이 건물을 설계하면 그거에 상응할 만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도 야 이거 건물 잘 짓더니 확실히 뭐 팀의 성적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저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 건축가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선수단도 그런 이제 노력에 정말 10분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 건물 설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 선수단 회의실인데 여기 회의실에 있으면 저 밑에 코트가 다 보이고 저쪽 반대편에서 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동료가 보이고 3, 4층이 숙소인데 그 숙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이 건물은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시선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원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몇 명 안 됩니다. 대구는 여기서 6인제니까. 하지만 여기서 선수들 유니폼 세탁해 주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주방에 계시는 셰프분 이런 분들이 다 팀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는 거를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건물 완공하고 다음에 우승을 해서 저도 지금도 지금 막 시작했는데 그 아주 선두권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많이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글 뭐 어떤 신문 기고 같은 것도 하고 뭐 단행본도 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건물을 평생 설계를 해봐야 몇 개 하겠습니까? 보통 저 정도 규모의 설계 심의를 사무실에 하는 건축가가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평생 한 200개 안짝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극히 일부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책을 쓰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생각을 조금 더 넓은 세상에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책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 단독 저서를 한 8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옥이 돌아왔다는 책인데, 저는 현대건축 하는 사람이지만 좀 뜻한 바가 있어갖고 우리의 이제 전통 주거인 한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꽤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옥이 돌아왔다는 책을 썼는데, 제목 자체가 일종의 선언 내지는 자기 현시적 예언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한옥이 돌아왔죠. 우리 사회에. 뭐 지금 서촌 일대에도 보면 뭐 옛날부터 있었던 한옥도 있지만 새로 고치거나 새로 지어진 한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스케일. 건축은 아니지만 저도 생각으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가회동 한옥을 실측 조사하러 간다고 그래서 학부생도 자원하면은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때 어떤 한 집을 이제 실측 조사한 스케치인데 제가 직접 그린 스케치예요. 되게 꼼꼼하게 그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책을 쓰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파장이 넓게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강릉에 있는 시마크 호텔이라는 거의 6성급 호텔인데 이제 거기에 호안제라고 한옥 별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구티에레즈 유엔 사무총장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옥의 사랑채에서 이제 회담을 하셨죠. 그래서 뭐 저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촌에 있는 한옥인데 저희가 이제 고쳤던 이걸 하면서 한옥은 왜 다 단층집밖에 없을까? 뭐 다층 한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도시라고 하는 도시 속에 한옥이 존재하려면 이게 단층이면은 너무 땅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땅에 한 층 정도 더 올리면 효율이 당장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은평 한옥 마을에 있는 한옥이에요. 2층.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생각의 범위를 이제 좀 넓혔다 다시 좀 좁았죠. 뭐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남북 관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사실 지금 이거 바라보 이게 2015년에 했던 일인데 지금 정말 10년 전인데 정말 옛날 같이 느껴지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또 언제 또 어디서 변화의 흐름이 올지.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자면 무지개떡 도시라는 제 나름대로의 무슨 이론, 생각 이런 걸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우 계신 분들은 대우가 옛날에 땡크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회사건 개인이건 내가 추구하는 모토, 어떤 개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지개떡 도시라고 하는 것을 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학생 공모전을 한 겁니다. 전 세계 학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대상지를 어디를 정했냐면 개성을 정했어요. 개성. 그 대신에 공모전 요강에 뭐라고 썼냐면은 무리하게 현장을 방문하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개성을 정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로서는 뭐 통일이라는 문제, 뭐 요즘 청각 갈수록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생각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개성은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 전쟁 전까지는 대한민국이었던 도시예요. 이게 38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군사분계선이 이거고 우리가 이제 뺏겼던 우리가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땅을 뺏기고 동부 전선에서는 면적적으로 그보다 좀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천, 고성 이런 데 옛날 같으면 우리 못 가는 데였는데 그것뿐 아니라 개성은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2개의 어떤 건축 도시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최고의 한옥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울이지 혹은 전주지, 경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개성입니다. 보세요. 이게 구글 항공 사진인데 개성 시내 한복판에 정말 한 2,000채는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한옥 작업도 하고 있을 때라서 이 개성 구도심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 주변 지역을 뭔가 유의미하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제가 개성공단 건축자문위원이었어요. 실제로 방문도 했었고 뭐 여담입니다만 처음으로 방문하고 돌아온 날 제가 꼬박 2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어디서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개성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저 개성 도시구조 비슷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한양은 고려 사람들이 만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요소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올라가면 저 자하문 고개라고 있죠. 자하동이라는 게 개성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안개가 낀다고 해서 자하동인데, 그러니까 뭐 고려 사람들이 만든 도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성 남대문인데, 개성 남대문 주변에 이쪽은 다 역사지구고, 이쪽에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좀 세로선을 봐도 되겠다 싶은 지역에, 이제 제가 말하는 무지개떡은 쉽게 말해서 일종의 주상복합 도시 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주거가 그냥 주거 기능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단일 주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공간이나 이런 일반 도시 기능하고 결합해서 복합 건축으로 있는 걸 제가 무지개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름 흥행에 성공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한 250팀 정도 참여를 했고, 저희가 구글 코리아하고 그 콜라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이제 이 건축 파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구글 지도에다 인서트를 하면, 그러면 이제 200 몇십 개의 스위치가 쫙 떠요. 그래서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은 무수한 조합의 도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심사하는 장면이고, 제가 뭐 상당히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그때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심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제 창의력의 단계를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창의력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도시에 대한 이해인데요. 도시를 접근하는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효율적인 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두 개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도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밀도와 복합이에요. 밀도는 쉽게 말해서 단위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 사람이 많이 살면 당연히 건물도 그렇게 필요하니까 사람의 밀도는 상당 부분 건물의 밀도하고 비례하겠죠. 복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농촌은 읍내에 나가면 가게가 있고, 읍내를 벗어나면 집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래요. 물론 거기도 어느 정도의 혼합이 일어나긴 하지만 비교적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또 경험이 그래요. 근데 도시는 소위 저희가 이제 건축계에서 그걸 어려운 말로 하이퍼 텍스트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링크 거는 거 하이퍼링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탁 누르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확 날아가죠. 그것처럼 도시는 실제로 우리 서촌만 해도 보면 이 재단 건물이 있는 이 길의 성격과 여기서 몇 걸음만 들어가면 바로 골목길인데 거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뭐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나 혹은 일하고 계시는 지역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밀도와 복합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개념보다 도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의 이동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다 이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도시는 불특정 다수가 또 공존하는, 사람도 복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넓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도시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고용과 교육,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이 적당한 비율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안전해요. 경찰이 많은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죠.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제일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한 시간에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도시의 성장 동력이 나옵니다. 다양성과 합리성. 그 성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제로서 법과 질서 이런 게 필요하죠.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이거 딱 보고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로 항상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대부분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신도시예요. 도시 중앙에 이제 바리고틱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지구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렇게 바둑 무늬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이 건물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밀라라는 건물인데 이 카사밀라만 딱 확대해서 보면 되게 독특한 건물 같죠. 막 건물이 이 건물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꾸불꾸불하고 막 발코니도 특이할 그런데 한참 거리를 떨어져서 바라보면 의외로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의 기본적인 도시 문법에 굉장히 충실한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상가 아파트입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거든요. 저층부에 상가가 있고요. 위에 4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밀라라는 게 이 집주인의 이름이래요. 상당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이 완공되는데 여기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양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입주자들이 물세요, 비세요, 층간소음 심해요, 무슨 민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집주인이 이 안에 살 생각을 했는지 그건 신기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을 도시의 사진을 보여드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서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란 그래도 어떤 일정한 틀 안에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공존하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지갯도 건축이라는, 이거 역시 도시적 스케일의 그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무지갯도 건축은 제가 이런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전 세계의 도시들에 비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복합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동거리가 길어요.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마치 농촌의 지역 쪼개듯이 여기는 사람이 살고 여기는 사람이 일하고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그 평균 출퇴근 시간이 제일 길답니다.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도시가 보다 그런 거지 하지만 도시 구성을 좀 다르게 하면 시민들의 이동거리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적절한 밀도와 복합을 담고 있는 건축 유형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건물들을 다 설계하지 않아도 다른 건축가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지면 결국 그만큼 내가 내 생각을 세상에 펼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굉장히 보편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건물들을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그런 무지갯도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의 일부 내용 중에 한국 도시에 있는 무지갯도 건축의 역사적인 선례들이 그래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또 제가 또 다른 책을 한번 썼어요. 저 정말 책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눈도 많이 나빠졌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면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운상가도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1960년대 후반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게 한때 전임 시장님 때는 이 건물이 전 세계 도시 재생의 무슨 아이콘처럼 돼가지고
정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애지간한 건축 교육 과정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 이 건물 보러 왔었어요. 야, 서울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길이가 1k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상복합이 있다더라. 근데 그걸 아직도 서울 사람들이 잘 쓰고 있다더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상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들 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세운상가 중정형 건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근대기 옷을 입고 서울에 이렇게 오래된 유서 깊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댄스 파티를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안에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으로 하니까 옆에서 보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유형의 건물에 대한 감성이 좀 남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낙원 상가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한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중정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데죠. 그 낙원동 일대가.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고요해요. 반상회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밑에서 반상회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의자 갖고 앉아갖고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조가 벽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무슨 당대 예술가가 한 작품 같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당시 현장 노동자의 작업이랍니다. 그랬는데 아마 미대 다니던 학생이 현장 와서 알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물인데 아파트가 Y자으로 생겼어요. 그 밑에는 전통시장입니다. 이런 집에 살면 냉장고 안 커도 되겠죠. 제가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지? 양계문 냉장고에 또 하나 갖고 안 되는 가정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보조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와인 냉장고까지 하면 근데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냉장고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는 정말로 조금 이제는 내가 이런 주장들을 좀 모아가지고 하나의 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생각으로 정리해서 세상에다 내놔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실 원고는 다 썼고 지금 출판사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제안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서히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시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요. 종로구하고 중구라는 행정구역을 없애고 도성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사대문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이 지나치게 광역화되다 보니까 도심이 지금 텅 비었어요. 사대문 안에 지금 몇 명 살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서울 인구 아시겠지만 지금 1000만 조금 안 돼서 한 950만 정도라고 그러고 자치구가 4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보면 자치구가 25개. 그러면은 한 자치구당 한 40만 명 정도가 평균이죠. 자, 그러면은 사대문 안에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20만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약간 눈치 싸움이 있죠.
높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만 4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80년대 초반인데, 근데 강남 개발이 아시겠죠? 70년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 빠져나갔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높았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해 보면 한 25만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대문 안에 한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리고 단독주택 많았고, 아파트는 있긴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사니까 30만이 무리스럽지 않고요. 일본 동경에 우리로 치면 종로구와 중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지오다구하고 주오구라는 데인데 면적 비슷해요. 두 개 합치면. 거기가 지금 인구 합쳐보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동구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성동을이라는 선거구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제 주장은 도성구라는 걸 만들어서 사대문안 인구를 한 30만 명을 한번 키워보면 직장이 많잖아요. 근데 직장 가까운 데 살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냐는 거죠. 게다가 종로구, 중구가 환경이 좋아요. 살아보면. 저도 이 동네 주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이건 뭐 서울의 이제 발전 단계를 쭉 이제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의 서울은 자치구들이 좀 행정구역상 쪼개졌다가 붙었다가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1975년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 이후로는 면적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대문안 종로구하고 중구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서울 성곽 한양도성이거든요. 파란색이 한양도성 밖에 있는 종로구고 노란색이 한양도성 밖에 있는 중구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여긴 사람 안 살고 여긴 그래도 사람 살아요. 여긴 평창동, 부암동 이런 데고 구기동. 여긴 창신동. 사람 많이 살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경희궁자이. 예, 여기 중구도 이쪽 저 신당동, 장충동 이런 데 사람 많이 살아요.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길바닥에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 여기서 2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내에 살아보니까, 시내죠 뭐 사실은. 시내에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로 시내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저희 창밖으로 정부종합청사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쌍안경으로 오면 제가 늦잠 자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살피실 일은 없겠지만 제가 시내에 살아보니까 모든 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를 더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뭐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들의 평균 인구 밀도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만큼 시내 중심가의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가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GTX? 저는 솔직히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인구 밀도인데 보십시오. 가운데 텅 비어 있잖아요. 그 도넛 같은 도시가 돼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출근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출근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바꿔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가 커다란 과제로 생각할 만한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찾아본 다른 나라의 도시 그래프들인데 제가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늦지 않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들은 다 시내가 중심지를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바로 도심의 주거가 많다는 거겠죠. 근데 도심의 주거가 우리 같은 그런 단지형 아파트식의 주거가 아니고요.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뉴욕, 베를린 밑에 상가 위에 사람 살아요. 파리 밑에 상가 위에 사람 살아요. 뉴욕 밑에 상가 위에 사람 살고 런던 밑에 상가 위에 사람 살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한국만 도시 한복판에 철옹성 같은 담장을 두르고 거기에 넓은 녹지를 만든 다음에 군데군데 띄엄띄엄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축의 역사를 크게 보면 모든 층이 똑같은 시루떡 건축이 대부분이고 무지개떡은 제가 이제 요즘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전 세계의 지금 도시계획의 이념이 점점 좀 복합 도시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리시가 시장 선거를 할 때 만들었던 도표인데 15분 도시라고 해서 저게 아무튼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요지는 뭐냐면 걸어서 15분 혹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의료, 교육, 쇼핑, 직장 등 일상 대소사를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지금 우리 을지로에 사람 안 살죠. 뭐 일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청계천에 사람 안 살고 근데 만약에 그런 도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식료품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당신의 냉장고. 왜 당신의 집 냉장고가 우리 가게에 있다. 그러니까 집에다 막 쟁여놓고 뭐 바이원 계란 프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말에 SUV 몰고 가서 마트에 가서 막 한 달째 사오셔갖고 조성하니 요즘 냉장고에서 이렇게 생태계 조성하지 마시고 퇴근할 때 그날 드실 것만 사갖고 가서 조리해서 드세요. 이 그림을 제가 프롬프트를 잘 써갖고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재밌죠?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출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협업해야 돼요. 그것도 보통 도시 그러면 건축 토목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현대 도시는 공간, 장소, 기술, 문화 집약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가지만 건축가 혼자서 도저히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광희라고 제가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대학가 도시라는 제가 또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도 이 동네 사세요. 그리고 직장이 동국대니까 멀지 않죠. 사대문 안에서 다 일상 대소사를 해결하시는 또 다른 분인데 이분 주장 그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테크 기업 뭐 하나 구글, 하나 애플 이렇게 한번 꼽아보자고요. 보통 우리는 구글 사옥, 애플 사옥 그러면은 이 건물들을 생각해요. 구글의 베이비유 캠퍼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뭐 빅하고 헤더윅 서울에서 일 많이 하고 있는 영국 건축가인데 이분들이 설계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랜드마크적인 건물입니다. 애플은 노만 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우주선이 방금 착륙한 것 같은 저런 사옥을 이제 쿠퍼르티노에다 지어서 둘 다 아주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매스컴 많이 탑니다. 우리가 보통 테크 기업 사옥할 때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행보가 있는지 아세요? 기존 도시에 그냥 평범한 건물들을 사서 도심형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도시라는 일상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적 회사 근처에 살면서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문화적인 혜택, 의료 혜택, 교육 혜택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도심형 캠퍼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랜드마크 건물들은
막 세계적인 건축가들이랑 협업을 해서 짓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냥 복수의 지역 건축가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스컴도 별로 안 타요.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이런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서울이 어떤 소비 문화, 대중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치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게 되게 자조적인 표현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우리 거리낌 없이 하죠.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서울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의료 너무 맥 지역이 집중돼 있어요. 이 동네 의료 좋아요. 아시죠? 대학교 여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사대문 안에 여전히 그런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고 보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프라를 지금부터 다 투자해서 새로 만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잘 이용해야지. 그러면서 요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 제가 한 5분 더 해도 됩니까? 예, 흥미로운 현상은 오래된 도시가 거의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희망이 없을 정도로 도시 구조가 엉망인 그런 도시들도 신기술이랑 결합하면서 갑자기 되게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늘어나요. 대표적인 게 방콕인데 혹시 오늘 강의 듣는 분 중에 방콕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방콕은 제가 태국어는 잘 모릅니다만 타논이라는 단어와 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타논이 큰 길이더라고요. 소이가 좁은 길이에요. 우리 동네 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 세종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타논이고 여기 안에 골목길은 소이죠. 근데 여기 방콕의 소이는 이 서울의 골목길하고 비교할 거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고 그리고 엄청나게 좁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안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정말 그걸 엄청나게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옛날에 태국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그 친구가 이제 출라롱콘 나온 친구인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동료들이랑 많이 논의한 게 우리 도대체 이 도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신도시를 이렇게 져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구글 맵과 스마트폰과 우버가 등장하면서 100%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그 구조가 갖고 있는 정근대적인 그 불리함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콕에 가시면 여러분들 조금 비싼 호텔에 예약을 하시고 만약에 방콕에 가시잖아요. 그럼 그 호텔이 우리는 보통 대로변에 있잖아요. 얘들은 정말 좁은 골목길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데 찾아가기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골목길의 정취를 느끼다가 거기 또 글로벌한 또 이렇게 리조트 들어가니까. 자, 이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통의 지혜를 짜내는 너무나 근사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 이제부터 서울시청에 근무하세요. 혹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자기의 본연의 업무와 도시는 어떤 관계든지 맺고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 마침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인데 바로 지금 종묘 앞 고층 빌딩 사건이 지금 연일 신문지상을 달구고 있고 저도 사실 어저께 어떤 매체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기 왔습니다. 자,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적어도 한 7, 8개의 층위가 깔려있는 고도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간지가 다룰 수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뭐 주간지나 월간지 정도에서 상당히 긴 분량의 심층 취재를 통해서만 겨우 그 윤곽을 다룰 수 있는 건데, 제가 마침 어저께 그걸 약간 요약본 비슷하게 제 SNS에 썼던 거를 어떤 뭐 매체에서 좀 게재하겠다고 그래서 그 게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실 거고 지지하는 정치가도 다르시겠지만,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못 굴갈 수 없고, 그렇다고 문화재청이 하는 말을 또 우리가 100% 긍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것과 또 다른 층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제가 당장 떠오르는 키워드만 적어봐도 이렇게 한 20개 정도 돼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정확해야 되고요. 문화유산 보호 규정도 이해해야 되고, 저층 고밀도와 고층 고밀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떤 선례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엔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행정적인, 제도적인 도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운상가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근데 이게 어느 한 분야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에 발휘되는 창의력의 단계도 서울시민 개인의 단계에서 시장, 시청, 국가예산청, 문화, 심지어는 유네스코까지 개인에서 도시, 국가를 거쳐 세계적 차원의 문제. 이거 대한민국이 잘 해결해야 됩니다. 아파트와 캐대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그 도심에서 역사와 현대 도시가 충돌하는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했냐가 온 세계가 주목할 거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쓴 제인 제이콥슨 이런 말을 했어요. 도시는 조직화된 복합성의 문제다. 도시는 절대로 단일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단,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시간이 좀 다소 걸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시란 어느 전공의 끝에서든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적 대륙이다. 인텔렉추얼 컨티넨트다. 그래서 뭐 이거 사진 하나 찍어가셔도 좋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도 제가 한 권, 깨알 같은 책 홍보 차마 하나 넣었고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책이건 다 도시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뭐 요새는 국내 저자들의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이런 귀중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좀 우리 과거 추진했던 김우중 회장님 했던 것하고 좀 맥이 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평소에 생각 못하던 굉장히 큰 넓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말하는 대로 현지에 있고 동남아 나가서 활동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회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죠. GYBM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그 나라에서 장관도 될 수 있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꼭 건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열심히 살고, 또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잠시 안내하고 식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2회인데 12월 12일입니다. 하필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싱가포르에 계신 원대로 대표, 지금 빌트벤처 빌드라고 하는 쪽에서 활동하시는데 거의 평생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좀 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입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주제를 던져드렸더니만 지금 우리가 GYBM이 굉장히 고민을 겪고 있는 것들이 나는 지금 전통 산업에 제조업에 가서 이 프로그램 취지가 그래서 가는데 한국에서 뭐 디지털만 가지고 팍팍 나가고 뭐 저 돈을 벌었다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터에 이 친구가 보고 이 양반이 보고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전통 산업에서 할 것들이 더 많더라. 또 심지어는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AI도 지금 우리가 좀 근본은 그 기초는 늦었지만 그러면 버티컬 AI라고 하는 산업에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확신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된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상의 기업가 시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분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각자의 산업 분야에서 그걸 흔히 말하는 봉급쟁이로서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소제목들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재밌죠? 세계경영 2.0 시대다. 안에서는 밀고 밖에서는 당긴다. 이런 주제들이 의미 있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스피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때 맞춰서 서울에 올리서 제가 딱 이렇게 손 잡아서 당일날 이 자리에 다시 모셔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바로 식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26년 대비를 하는데 저한테 크고 작은 뭐 여러분들이 건의사항도 오고 말씀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강의 프로그램 구성하는 중에 이런 꼭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주시길 바라고요.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잘 아시는 서정진 회장님을 한번 모셔볼까 추진 중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우리한테 많은 또 뭐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해서 우리 GYBM 1,500명 졸업생들한테도 메시지가 있지 생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올드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서 요게 또 유행을 타고 히트치는 게 제법 나오는 모양인데 아마 우리 이제 OEM 동남아 가서 일하고 있는 OEM 우리 전사들이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강사님 한 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가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주경철 교수님 우리가 중국 듣고 중동 들었고 뭐 다 들었고 미국은 아직 좀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정리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시고 올 것 같고 또 우리가 주력이 동남아 시장이니까 동남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하는 쪽에서 국가기관에서 연구하신 분이든 일반적으로 연구하신 분을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하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에서 원장님 중 한번 모셔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요 운용 자체도 앞으로는 너무 지금 자리들이 딱딱해서 끝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GYBM도 자기 하신 일도 좀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발표도 하시고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서 유튜브도 이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